안녕하십니까. 근데 요즘처럼 안녕하십니까라는 소리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적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가서도 안녕하십니까, 나와서도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어저께 다행히도 그저께죠. 그 야구 경기를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살맛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월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1등 공신은 ICT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한국의 ICT가 이 방역에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꼭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이 ICT가 어떤 공헌을 했는지 코로나19 전투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선 간단하게 이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비드19의 내용을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면 2020년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중국에서 입국하던 사람이 처음 확진자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신천지를 비롯해서 몇몇 군데서 집단 감염이 있어서 2020년 2월 9일에 약 9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이 ICT의 공헌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 5월 6일자로 확진자가 2명, 오늘부로 4명이었고 생활수 거리두기 전환을 했는데, 이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점을, 지금 3페이지로 넘어가셨나요? 네, 교수님, 3페이지입니다. 예. 몇 가지 대응 전략이 우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저는 오늘 4T 전략이다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텔링,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트레이싱, 확진자들을 추적하고, 테스팅, 그러니까는 검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트리트먼트, 치료하는 이 4가지 전략에서 우리가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2015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코비드 19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번에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됐고요. 신천지가 집단으로 감염이 돼서 약 50%에 가까운 분들이 확진이 되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조기 학습을 했다. 마치 어린애가 뜨거운 불에 한번 디면 뜨거운 곳을 조심하는 것처럼 그런 학습 효과를 가져와서 우리가 사회 거리두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했고요. 교회나 뭐 이런 집단 행사들을 금지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직원 선생님들이 그 격일제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약 반절만 나와서 업무를 보는 원격 근무를 시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자원봉사들,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그 소방사들, 또 행정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ICT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럭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코로나로 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에 그 예전에 있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인프라를 저녁에 깔았어요. 그래서 100%가 가까운 그 인프라 보급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아까 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G를 통해서 초고속의 모바일망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인프라가 있어도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부에서 2000년쯤부터 시작해서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던 것들이 이번에 톡톡이 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이 정부와 그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었는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민간의 협력이 참 잘 돼 있었다라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동원된 그 다양한 ICT 서비스를 제가 오늘 소개를 몇 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거겠지만, 첫 번째는 텔링, 그 상황과 대응 방식 공유를 위한 정보 서비스를 만들어서 잘 활용을 했다. 두 번째는 트레이싱, 자가격리자 및 그 확진자들의 역학조사 및 동선 확인에 ICT가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한 마스크 앱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 테스팅을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도구하고
자가진단 서비스 같은 것들 개발을 했다. 마지막으로는 AI 기반으로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AI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인력 양성도 하고 또 그 산업을 육성했는데 이번에 그 AI 기반으로 치료제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텔링 사티에 대한 서비스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4페이지로 넘어가셨나요? 우선 정부에서 한 상황과 대응 방식 공유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시간대로 물론 방송을 통해서도 발표를 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정보를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건강심사평가 같은 그 국가의 그 산하기관이 안심병원이나 선별진료 데이터 같은 것들을 직접 서비스하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API 형태로 제공을 해서 민간 기업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재난경보 서비스를 해왔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시작을 한 이런 재난경보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됐다. 물론 이게 하도 자주 울리니까 이것들에 대한 그 불만을 가진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각성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되는데 이 정부의 공유 서비스도 있었지만 민간의 서비스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공간정보통신 같은 데서는 그 GIS 기반으로 확진자들이 경로나 선별진료소가 어디 있는지 어디를 가면 주의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했고요. 와이즈넛 같은 경우에는 챗봇을 이용해서 정부가 공동기획으로서 이런 맞춤 정보들, 의료시설 어디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확진자가 되니까 일일이 사람들이 대응을 할 수 없어서 네이버의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 같은 거 하루에 2번씩 자동적으로 자가격리 전화해서 건강 상태를 수집하고 건강관리센터에 보고하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 공유 서비스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1000만 개 정도의 마스크를 만들어내지만 인구가 5천만 명이나 되니까 물론 정부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갈아끼라 했다가 2, 3일에 한 번씩 갈아끼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이런 마스크 앱을 만들어서 어디에 마스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주 탁월했다. 이게 지나고 나니까 별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마스크 앱 서비스가 없었다면 과연 어땠었을까? 약국마다 우리가 방문을 해야 되고 또 가서 없으면 화를 내야 되고 짜증나고 뭐 이런 일들을 막아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마스크 판매 리테일하는 뭐 약국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하나로마트 같은 데 정보를 다 모아서 제공을 하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인 NIA나 이런 데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판매처 이름이나 주소 이런 정보들을 추가해서 API 형태로 민간에게 제공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행태를 보면 정부가 직접 기업을 시켜서 개발을 한 다음에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갖추었었는데 이제는 데이터만 제공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들이 이걸 개발해서 운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이후에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는지 사실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비식별화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런 방법을 통하면 국가의 산하기관에서 비식별화를 다 한 다음에 제공을 하면 그 데이터를 연구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서비스에서 충분히 민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냈다. 이 누구 아이디에서 나온지는 모르지만 이 정부가 이런 그 방법을 택한 것은 아주 탁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2주 만에 약 30개 이상의 마스크 앱이 출시가 돼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을 줘서 이 혼란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30개가 넘는 앱 중에서 자정 기능을 통해서 우수한 앱이 생존하고 나머지는 사멸하는 게 시장의 원리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서비스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인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앱은 이용자와 전담 공무원 사이를 연결해서 GIS 데이터를 사용해서 자가격리자가 혹시 장소를 이탈하지 않는가, 그리고 어떻게 건강 상태가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전담 공무원에 알려주게 하고, 전담 공무원이 그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인프라가 충실하고 이런 서비스를 금방 개발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ITU나 아까 말씀하신 ADB나 뭐 다른 월드뱅크 같은 데서 이 서비스에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요. 그걸 만들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 혹시 그거 소스 코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만큼 상당히 우수했던 서비스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정부에서 각 나라의 이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제공을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위치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앱에 대한 그 화면을 보시면 사용자 앱이 있고 관리자 앱이 있거든요. 사용자는 세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그 발열, 그 체온이 어떤지, 기침은 하는지, 목이 아픈지 같은 것들, 땀이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쉽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달을 하면 관리자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떤 것들을 이 사람이 관리를 받아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 대응하는 이런 앱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어떤 문제가, 개인정보 같은 문제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상당히 우수한 일을 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본보기가 되는 굉장히 우수했던 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외 입국자를 위해서 비슷한 서비스,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국하러 공항에 오게 되면 이런 서비스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역 조사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격리 기간 14일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정도의 건강을 체크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또 긴급하게 비상 연락을 해야 되거나 건강 컨설팅 받으려 된 정보도 제공해 주는 앱을 제공을 했는데, 지금 지난달 말 현재 17만 명 정도 설치하고 이거에 따라서 한 7천 건 정도의 상응 조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가 뭐 8명 확진자 중에 몇 명이 해외에서 입국을 했고, 물론 그 공항에서도 되지만 자가격리 중에 발견하는 것들이 이런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EISS라고 하는 에피데믹 인베스트먼트 서포트 시스템이라서 역학조사에 동원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게 대구에서 국가전략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데이터 허브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거에 착안해서 일주일 만에 이런 그 EISS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게 한 달간의 테스트를 통해서 빨리, 그러니까 굉장히 럭키했던 게 우리가 진단 키트도 그 메르스 이후에 계속 개발을 하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냈지만, 이런 서비스를 금방 만들어냈을 때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행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감염도 확인할 수 있고요. 확진자가 어디를 이용하는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경찰에게 의뢰를 하면 통신사에서 통신 기록을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혹시 크레딧 카드를 쓴 거, 신용카드를 쓴 히스토리를 보면 사람이 어디를 움직였는지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 사람들이 어디를 움직이는 이동 경로를 택할 수 있었다라는 그 상당히 우수한 시스템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슴이 이렇게 섬찟한 이런 서비스이기도 해요. 왜? 이게 확진자가 만약 나라면 나에 대한 모든 동선을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또 그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보가 유출됐을 때 내가 한 사생활이 다 노출된다라는 정보 유출의 위험 가능성이 많아서 다른 나라에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그겁니다. 한국은 개인정보를 무시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을 개인정보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그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공식적으로 활용이 끝나면 즉시 폐기를 한다든가, 그 허가권을 받은 사람만들만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게 한다든가, 기밀 유지를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 그 클리어런스를 받는다든가, 첨단 정보 솔루션을 한다,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이외에도 의료 관련한 확진자들에게 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그 해킹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주면서부터는 더 많은 그 피싱이나 이런 스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돌고 있어서 이 국민들에 대한 이런 노력을 더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느끼는 거는, 야, 만약에 권력기관이 횡포를 하면 이거 정말 무섭다. 이 권력기관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정부를 생각하는데 꼭 정부뿐이 아닙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포털들, 이런 데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겠다는 그 섬찟한 미래에 우리가 얼마나 이런 그 빅브라더들을 감시하는 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정보부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스팅을 보면 시젠이라는 회사는 그 얼플렉스라고 하는 그 진단기기를 잽싸게 아니고 신속하게 개발을 해서 지금 FDA 승인도 받았고요. 60개국이라고 제가 발표 전에 봤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는 103개국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JLK 인스펙션은 플랫폼 중심으로 폐질환 분석 솔루션을 만들어서 폐 손상을 분석하고 있고요. 루닛과 뷰노 같은 디지털 치료제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폐 영상 정보들, 엑스레이나 CT 사진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폐에 이제 어떤 감염이 됐는지, 폐에 손상이 보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그런 유용한 도구들이 되었고요. 남들은 주로 이 폐 사진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시스기어가 만들어낸 열 화상 카메라의 정확도를 계산한 거, 이런 것들이 사실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매일 그 체온계를 뭐 머리에다 대거나 목에다 대는데 무접촉으로도 우리가 AI 기술과 엣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서 체온을 잴 수 있는 거.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출입할 때마다 체온을 잴 수 있는 그런 데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가 이제 AI 치료제인데 이거는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다음에 다크호스로 등장할 거고, 우리나라도 디어젠이나 아론티어 같은 데서 AI를 통해서, AI 딥러닝을 통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어떤 약품이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제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약 물질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지 같은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 정부가 이번 기회에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활용하는 것들을 좀 합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ICT가 발전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나 그 AI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디지털 헬스나 디지털 치료제가 발전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그 원격 의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규제 샌드박스에서 약간의 허용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부분적으로 낙도라든가 하고 있지만 이제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실히 한 거는 원격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 해봤잖아요. 우리가 처방전도 발급하고 뭐 이런 걸 해봤는데 괜찮더라. 근데 문제는 개인 병원들이 어떻게 이 이후에 생존할 수 있을 건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 조속하게 이런 원격 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번에 배운 것 같고, 다행히 정부가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ICT가 기여를 했는데 제가 오늘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그럼 우리가 ICT를 위해서 뭘 풀어야 되느냐, 숨겨진 것들은 뭐냐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의료, 교육, 근무, 소통, 구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줌이나 MS 팀스나 이런 페이스북의 솔루션, 시스코의 솔루션,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원격 교육을 써서 하는 것들이 외국 제품들이에요. 특별히 미국 제품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리모트 미팅이나 그 비디오 오피스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지만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VPN이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제품이 낫다, 월등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품은 서비스가 빠르고 신속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써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그 화상회의 솔루션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개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육성시켜서 앞으로의 그 코로나19 이후에 오는 사회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격 의료를 위해서는 그 의료 패러미터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테이크홀더들이 바뀌고 규제가 혁신되지 않으면 이 원격 의료를 필요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원격 의료를 통한 새로운 산업들, 특히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나 센서들을 가지고선 치료하는 이런 것들은 빨리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격 교육은 지금 사실 원격 교육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거는 거의 원격 회의 수준입니다. 원격 세미나 수준이고요. 이것들이 컨텐츠와 결합돼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지금 이런 모든 화상회의 솔루션에 우리가 교육 컨텐츠를 붙여서 교육에 맞는 그런 그 도구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원격 근무 좋아요. 원격 근무를 해가지고 좋지만 평가는 사람이 앞에서 좀 왔다 갔다 해야지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근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 특히 평가에 따라서 실적이 판단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격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원격 근무를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원격 수업을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카메라를 꺼요. 그러면 이게 카메라 뒤에서 뭘 하는지, 밥을 먹는지 아니면 잠을 자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용자들의 어떤 성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 원격 소통도 우리가 SNS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이 SNS 중심의 사회가 깨지면 나라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 사회를 만드는 문화운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원격 규매도 지금 전자상거래 같은 유통구조의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SI 중심의 그 프로젝트 중심의 어떤 소프트웨어 산업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 공공기관, 정부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합니다. 이제는 정부도 예산을 만들 때 라이센스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물건을 사 쓰는 쪽으로 바뀌어서, 그리고 정부가 만들지 말고 이 화상회의 솔루션도 뭐 정부가 만드는 솔루션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래서 민간들 것을 과감하게 사용을 하고 어떤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그 구조가 단순하게 그 임금이나 어떤 그 프로젝트성의 그 어떤 보상보다는 이걸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민간 협력 체계도 정부는 갑 아니면 민은 을 이런 상태가 아닌 동등한 관계에서 이제 협력 체계를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고,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걸 가지고 우리가 더 잘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뭐 창업을 하라고 얼마를 대주고 뭐 기업에 뭐 연구비를 주는 것지만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클 수 있는, 요번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중소기업부에서 뭐 유니콘 기업을 키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좀 더 이런 글로벌하게 키울 수 있는 기업들을 이번 기회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표준에 있어서도 우리가 통신이나 뭐 이런 표준을 많이 해왔고 전문가들이 많아요. 이제는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쪽의 표준도 우리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표준의 그 어떤 리더십을 서비스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갖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외국과 요즘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뭐 한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국의 덕을 많이 봅니다. 제가 OECD에서 가서 회의를 할 때도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뭐 ICT의 강국 이래가지고 저를 굉장히 대우해 줬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도국이 중에서 연락이 오는 것들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연락이 오는 것들이 우리나라 ICT가 워낙 탁월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단순하게 솔루션을 던져주거나 어떤 지원해 주는 걸 떠나서 직접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외교 정책의 그 변화를 갖고 와서 이제 개발도상국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과 좀 더 우정으로 이런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이 다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민간이 같이 어떤 산업 외교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적인 난국을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홍보와 실적 중심의 이런 때서는 실질적인 교류로, 우리나라가 사실 외교를 한다고 하면 3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기업, 그 국가적인 정부 관계 이런 얘기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외교부에서 공공외교 대사라는 걸 만들어서 민간들도 이제 외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실질적인 그 외교의 교류 형태로, 국가적인 교류 형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했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있고요.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빨리 발견해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맺은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코로나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었기 때문에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걸린 사람이 훨씬 많아서 항체를 안 가진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코로나 전투가 재개될 수 있다. 아니면 또 다른 변형의 바이러스가 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에 다가왔을 때 다시 ICT를 가지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ICT 인프라를 더 확충하고, 지금 5G를 우리가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상용화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하고 디지털 사회, 이런 디지털을 쓰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국민들을 만들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민간 협력 체계를 좀 더 활성화해서 정부와 민이 함께 가는 이런 사회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대로 하던 이런 일들을 이제는 중단하고 같이 손을 잡고 그 소통의 그 협력 체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격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 국회에 기대가 큽니다. 뭐 다른 것들 다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규제 개혁을 강력하게 해서 규제 없이 산업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의 정보교육 교류가 정말 절실하다. 그래서 꼭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뿐 아니라 개도국과도 우리가 큰 문호를 열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코비드 19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은, 이 과거로부터 우리가 도망칠 수는 없지만 유비무환을 하면 현재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비드 19이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줬지만,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아주 뭐 끝장까지 갈 만큼 어렵지만, 이것이 또 다른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걸 만드는 일들이 우리가 할 몫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